시장 골목 끝자락 반듯한 간판 하나가 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 올리브 치킨이니 처갓집 양념치킨 같은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은 아니었지만 만순의 치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은 이 시장의 랜드마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치킨 2마리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갓 튀긴 걸로 바로 해드릴게요. 최만수 씨는 프라이어 앞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이 가득한 그의 팔뚝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증거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주변에 하나둘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만수 씨, 이제 장사 어떡하려고. 프랜차이즈가 장악하는 세상인데. 하지만 만수 씨는 묵묵히 자신만의 비법을 고수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닭을 고르는 일부터 12시간 이상 숙성시키는 양념과 반죽 비법까지 그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들은 결코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맛이면 프랜차이즈고 뭐고 걱정 없겠어요. 만순의 치킨 맛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이런 맛은 어디 가도 못 찾아. 단골 손님들의 말처럼 만수 씨의 치킨은 특별했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치킨은 시장을 찾는 모든 이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만수 씨만의 특제 양념치킨은 이미 이 동네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죠.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정성이죠. 만수 씨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영이가 2살 때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만수 씨의 인생은 오직 딸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치킨집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애도 키우고 가게도 하고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만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사 준비를 하면서 지영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영이의 숙제를 봐주고 아픈 날이면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지영이, 너는 꼭 잘 될 거야. 지영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만수 씨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지영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장학생이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만수 씨네 딸 정말 대단하다며. 그러게 치킨집에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다니. 다 만수 씨가 키운 덕분이지. 이웃들의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만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지영이가 가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냥 아빠 옆에서 풀어볼게요. 프라이어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공부하는 딸을 보며 만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날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꼭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영이는 서울의 명문대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단골 손님들과 함께
축하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만수 씨도 좀 편하겠어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만수 씨의 말처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이가 한 말은 만수 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으니까요. 아빠, 나 의대로 갈 거예요. 의대라고?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심찬 눈빛을 보며 만수 씨는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우리 지영이라면. 지영은 대학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하얀 가운을 매만졌습니다. 3년차 전공의로서 이제는 이 가운이 제법 몸에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영 선생, 오늘도 일찍 출근했네요? 네, 아침 회진 준비하려고요. 동료 의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걸음걸이를 조금 더 우아하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의사 가운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지영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아, 서울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시구나.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지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배경에 대해 물어볼까봐, 시장 치킨집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늘 최소한의 대답만 했고, 가능하면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지영은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방학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도 어딘가를 다녀온 것처럼 얘기를 맞춰야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너희 집은 어느 동네 살아? 아, 강남 쪽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 근처의 작은 반지하 원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을 뿐. 지영은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료계에서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고? 그냥 작게 자영업 하나 하고 계세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항상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밤새 치킨을 튀기며 저를 의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현수를 만난 뒤로 이런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지영은 그의 세련된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교수 집안에서 자랐다는 그는 지영이 동경하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참 특별해요. 다른 의사들과는 뭔가 달라요. 그래요? 뭐가요? 네,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현수의 칭찬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시처럼 찔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특별함이 사실은 자신의 배경에서 오는 것임을 지영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현수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 지영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현수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님이. 네, 알아요. 걱정 말아요. 지영 씨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현수의 위로가 오히려 지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진짜 모습을 모르니까요. 시장 골목 치킨집 딸이라는 사실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전전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반지하 원룸에 사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려야 했지만 지영은 며칠째 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인 치킨집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곤 했던 평소와 달리 이제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 오늘은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만 서성이니? 결국 아버지가 먼저 알아채고 가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갑자기 눈물나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을 현수의 부모님이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데?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니?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기쁜 반응에 지영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상견례에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동료 의사예요. 현수라고 교수님 아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큰 집안으로 시집 가는구나. 그래, 잘 됐다. 네가 고생했으니 좋은 데로 시집 가야지. 아버지의 순수한 기쁨이 지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현수의 집안은 대대로 교수 집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현수를 만났을 때 그의 세련된 말투와 교양 있는 태도는 지영에게 완벽한 신사로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강남에 새 집도 구하고 유학도 다녀올 거예요. 지영 씨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어요. 현수의 말은 지영에게 달콤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나저나 상견례는 어디서 할 거니? 아빠가 좋은 양복이라도 하나 맞춰야겠다. 아직 거기까진 안 정했어요. 지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죄책감을 삼키며 결국 그날도 차마 하지 못할 말을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자신의 모순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의 집안에 어울리는 예비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지영은 여전히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와의 대화가 지영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영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그게 작은 사업을 하세요. 현수는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고 지영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자영업이라고만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현수 역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늘 교수 집안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지영은 그저 그 말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지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빠 상견례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치킨 집안에 가득 퍼져 있던 튀김 냄새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수 씨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나뿐인 딸 결혼인데 내가 빠지라고? 그냥 아빠까지 오시면 제가 신경이 너무 쓰일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딸의 말은 만수 씨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매일 밤 치킨을 튀기며 딸의 성공을 꿈꿨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끄럽냐? 너 그 집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그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렇다니까요. 딸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신경이 쓰인다는 말은 만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자신의 모습이
순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그날 이후로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퇴근길에 들러 아버지가 튀겨주는 치킨을 먹고 갔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작업복 묻은 기름때를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된 걸까요? 결국 만수 씨는 적금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원래는 딸의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손님, 이쪽 원단은 고급 수입 원단입니다. 가격대가 있지만 품이 있어 보이시고 점원의 설명을 들으며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상견례에서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는 이 색상이 양복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수십 년간 작업복만 입어온 만수 씨에게 양복을 고르는 일은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보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품이 있으세요. 점원의 칭찬에 만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복을 맞추고 나오는 길에 만수 씨는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늘 가게 근처 3,000원짜리 이발소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정식 미용실을 찾은 것입니다. 손님,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좀 단정하게 해주세요. 미용사는 만수 씨의 머리를 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딸이 의사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만수 씨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와, 따님이 의사시라니 대단하시네요. 분명 좋은 분 만나셨을 거예요. 미용사의 말에 만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딸은 자신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떳떳하게 서 있어야지. 상견례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밤 양복을 꺼내 걸어두고 넥타이 매는 연습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예의 바른 인사말도 연습했고 식사 예절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준비가 무색하게도 상견례 전날 밤 딸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내일 오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만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가게에서 딸의 소원이라면 뭐든 들어주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앞에 선 만수 씨의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산 양복 주머니에는 딸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통장도 넣어두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말렸어도 이 자리만큼은 꼭 와야 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만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딸이 결국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나 봅니다. 시장통 치킨집이라니 우리 현수가 이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현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다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현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체면이 있지 않소? 우리가 얼마나 채통 있는 집안인데. 만수 씨는 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지영 씨는 의사고 저희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현수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아버님이 교수직에서 면직된 게 몇 년이야. 그 빚더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니?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현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 털어놓죠. 우리 현수, 내가 그렇게 으스대고 다니는 교수 집안도 이제는 끝났어. 시간 강사 자리마저 잃고 빚쟁이들은 매일 문 앞에 와서 들쑤시고 만수 씨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수와 그의 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 시장 치킨집 주인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치킨은 한 마리에 18,000원입니다. 만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가격으로 팔았죠. 물가가 오르고 재료값이 뛰어도 단골 손님들 생각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돈은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른 만수 씨는 양복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딸 결혼 자금은 모아뒀습니다. 매일 치킨을 튀기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남한테 빚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치킨을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현수의 부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허세와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현수의 부모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킨집 운운하며 멸시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제 가자. 거짓말로 시작하는 혼사는 의미가 없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아버지의 진심과 겉만, 번지르르 했던 현수 가족의 현실이 너무나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치킨집 아버지와 의사 딸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무산된 그날 밤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만수 씨는 가게 문을 내리자마자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아빠. 지영이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라고 물었겠지만 만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먼지 묻은 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빠를 숨기려고만 했어요. 만수 씨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이 가게가 사실은 제 인생의 뿌리였던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가 저를 만든 거였는데. 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굳어버렸을 치킨 한 조각을 꺼내 프라이어에 다시 넣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아빠가 이제 치킨은 그만 튀길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야 우리 딸이 시집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영은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아빠가 튀겨주시는 치킨 먹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게를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아빠의 비법을 체계화해서 만순의 치킨을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투자할 테니까 아빠는 비법만 전수해 주세요. 만수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치킨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인정하잖아요. 근데 시장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키워나가면 진짜 맛있는 치킨이 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싶다는 딸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제가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예요. 만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프라이어에서 치킨을 건져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가 내 치킨을 그렇게 생각해줬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름 냄새를 감추려 하지 않았고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려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순의 치킨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던 가게는 이제 근처 대학가에도 분점이 생겼고 입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본점을 지키며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비법을 고수했고 지영은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가게에 들러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식재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지영의 꼼꼼한 성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만순의 치킨 아버님 가게 맞죠? 치킨집 딸내미가 의사 됐다더니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지영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전 치킨으로 의사가운 입은 딸입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두바이 킹덤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김희석은 석양이 물들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창 밖으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은 모두 그가 지난 30년간 직접 기획하고 건설한 것들이었다. 1992년 단돈 3만 달러를 들고 두바이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도시는 황량한 사막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희석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이곳의 가능성을 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으로 시작했다. 현지 업체들이 외면하던 오지 공사를 도맡아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현장을 챙기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환점은 2000년대 초반에 찾아왔다. 두바이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제는 중동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자산 규모로만 30조, 연간 수주액이 10조를 웃도는 대기업이 된 것이다. 여보, 내가 이번에는 경비원을 해볼까 하는데.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김희석이 불쑥 말을 꺼냈다.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아내 정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요? 지난달에는 스카이 다이빙이었고 그 전에는 사막 횡단이었죠. 이제 좀 쉬시면 어떨까요?
정미연의 말대로였다. 김희석의 도전은 끝이 없었다. 60세에는 스카이다이빙에 빠져 두바이 상공을 수십 번이나 날아다녔다. 61세에는 사막 횡단을 결심해서 한 달간 준비 운동을 했다. 작년에는 갑자기 서핑에 매료되어 몰디브에서 한 달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도전 정신은 그의 성공 비결이기도 했다. 1992년 모두가 미쳤다고 말릴 때도 두바이행을 택했다. 1998년 IMF 시기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과감히 빌딩 수십 채를 매입했다. 그의 예측은 매번 적중했다. 이번에는 진지해. 우리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잖아. 아들한테 사업 넘기고 잠시 쉬어가는 김에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어. 김희석의 눈빛이 반짝였다.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 준서의 결혼이었다. 35살의 준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격 덕에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평생 건물 짓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지켜보고 싶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궁금해.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가 세운 빌딩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래도 하필 경비원이라니. 우리 손주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가 어디 있다고. 왜? 멋있잖아.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걸 들려주면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이. 내가 언제 나이 따졌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할 때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 근데 봐. 결과가 어때? 정미연은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 같았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아들한테 얘기는 했어요? 준서? 아직. 걔는 또 말릴 테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탈이야, 그 녀석은. 내가 알잖아. 작년에 내가 서핑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말렸는지. 김희석은 웃으며 말했다. 아들 김준서는 그의 정반대 성격이었다.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한 후에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었다. 아버지의 즉흥적인 결정을 늘 걱정하면서도 그 결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뒤 서울 강남구의 레미안 프레스티지. 김희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다. 경력이 두바이에서 건설업 CEO를 하셨다고요? 관리소장은 그의 이력서를 보며 놀란 눈치였다. 전직 건설업 CEO가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네. 은퇴하고 한국에서 2년 정도 머물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연봉이. 걱정 마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경비원이란 직업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한 겁니다. 그의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그의 경험과 진지한 태도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다음 날 김희석은 새로 받은 경비 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켠에는 그의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차에 검은 천을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번에도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천사동 경비원 아저씨 새로 오셨더라. 맞아요. 왠지 분위기가 있으시던데. 그러게요. 뭔가 달라 보이시죠? 김희석은 빙그레 웃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경비원이 두바이의 마천루를 세운 사람이라는 걸. 그의 새로운 인생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7시, 레미안 프레스티지 천사동 앞. 김희석은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막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의 방식은 조금 특별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서 불러주었고 바쁜 출근길에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지야, 오늘도 힘차게 공부하고 와. 김 과장님, 오늘 면접 보시죠? 건투를 빕니다. 박 교수님, 우산 가져가세요. 오후에 비 온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새로운 경비원의 친근한 태도에 놀라워했다. 특히 그의 꼿꼿한 자세와 세련된 말투는 기존의 경비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새벽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었는지 점검하고 주차 문제가 있는 곳은 따로 메모를 해두었다. 관리소장은 이런 그의 꼼꼼한 업무 태도에 감탄했다. 아침 8시 30분, 그날의 첫 사건이 벌어졌다. 메탈릭 실버 컬러의 최신형 벤츠 AMG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정문으로 들어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서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여기 천사동 주차장 지금 비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서 이사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석이 태블릿으로 주차 현황을 확인하려는 순간 서지은의 벤츠는 이미 경비실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글로벌 기업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 김희석이 다가가 공손하게 말을 건넸다. 서 이사님, 이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아, 네. 잠깐만 될 건데요. 중요한 회의 자료를 가지러 온 거라서. 서지은은 하이힐을 차며 차에서 내렸다. 최신 디자이너 브랜드의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의 모습은 한편의 화보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죄송하지만 잠시라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회의 자료 잠깐 가지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제 곧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급해서 그러는데.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기 비어있는 일반 구역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김희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지은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다. 그동안 경비원들은 대부분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아저씨는 신입이시죠? 제가 여기 산 지 3년 됐는데 이런 걸로 일일이 간섭받은 적이 없거든요. 신입이라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서 이사님께서 바쁘신 건 이해합니다만 다른 주민분들도 배려해 주셔야죠. 서지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볼까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다들 아실 텐데. 그러시죠. 소장님께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희석의 태도는 변함없이 공손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서지은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서지은은 경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이거 좀 버려주세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경비실 안으로 던지듯 건넸다. 김희석은 그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서 이사님,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보고 저기까지 가라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서지은은 경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단정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범한 경비원이라기에는 뭔가 달랐다.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르시나 봐요. 글로벌 기업 이사라고 하면 이해되시나요? 물론 압니다. 하지만 직위가 높으실수록 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서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경비원 주제에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 불쾌했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국 커피잔을 다시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아파트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천사동에 온 새로운 경비원은 뭔가 특별하다고, 그의 말투나 행동이 보통 경비원과는 다르다고, 어떤 이는 그가 전직 교수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은행장 출신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희석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아침마다 단지를 돌며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질서를 단속했다. 그의 성실함은 주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서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형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저녁에 올게요. 죄송하지만 서 이사님, 택배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다른 경비원들은 모두 그녀의 택배를 보관해 주었다.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요. 다른 경비 아저씨들은 다 해주시던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시 책임 문제가 있어서요. 김희석의 대답은 변함없이 단호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여 새로운 택배 보관 규정을 만들었다. 분실 사고를 막고 경비원들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걸 회사에 어떻게 들고 가요? 택배 보관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비밀번호는 동호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지은은 처음 보는 디지털 택배함을 향해 걸어갔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관함 앞에는 사용 설명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런 거 설치하자고 한 것도 아저씨예요? 네.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안드렸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평범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개선까지 하다니. 그녀는 마지못해 택배함에 물건을 넣었다. 다음 날은 주차 문제로 또 한 번 부딪혔다. 서지은이 방문한 손님의 차를 장시간 이중주차 해두었던 것이다. 서 이사님, 다른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 손님이에요. 중요한 거래처 분이라 곧 가실 건데. 그래도 주차 규정은 지켜주셔야죠. 지하 3층에 방문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지신다는 말씀은 혹시 사고가 나면 배상하시겠다는 건가요? 김희석의 말에 서지은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서 이사님,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119 구급차가 못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순간 서지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알겠어요. 손님분께 차를 옮겨달라고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지은은 점점 불편해졌다. 이 경비원은 단순히 고집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천사동 경비원은 뭔가 다르다고.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 경비실, 요즘 완전 깨끗해졌더라. 맞아요. 택배함도 생기고 주차도 질서가 잡혔어요. 그 양반 뭔가 다르긴 해. 말투부터가 범상치 않아. 김희석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하지만 서지은에게는 달랐다. 그의 존재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거슬렸다. 두바이의 늦은 밤, 김준서는 사무실에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설레 보였다. 내일이면 한국에서 서지은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부모님은 이미 한국에 도착해 레미안 프레스티지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어머니의 말만 들었을 뿐이다. 아버지다운 선택이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서지은과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다. 오늘도 그녀는 회사 일로 바빴던 하루를 이야기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과의 갈등을 토로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준서는 그저 웃으며 들어주었다. 서지은의 성격상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저렇게 흥분하곤 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준서는 곧장 레미안 프레스티지로 향했다. 서지은이 먼저 도착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된다고 했다. 김준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비 장인 어른과 장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으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김준서는 익숙한 차를 발견했다. 검은 천으로 반쯤 가려진 벤틀리 플라잉 스퍼. 아버지의 차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기듯 가려두었을까? 뭔가 이상했다. 천사동 앞에 도착하자 서지은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다. 김준서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신경 쓴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서지은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김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경비 제복을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김희석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벤틀리를 천으로 가린 이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 어머니가 말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정체까지. 아버지는 지금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그동안 그토록 갈등을 빚었던 경비원이 바로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김준서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장난스러운 미소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김희석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여유로움이었다. 서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이 예비 시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때 경비실 안에서 정미연이 나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듯 다과상을 들고 있었다.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네 사람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실은 어느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주차 현황판과 택배 보관함 사용 안내가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다. 아버지다운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서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김준서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김희석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더욱 다정하게 대했다. 정적을 깨고 김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왜 경비원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은퇴 후 한국에서 보내게 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서지은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김준서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다운 선택이었다. 두바이에서도 늘 그랬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면 반드시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호화로운 호텔을 지을 때는 며칠간 객실 청소부로 일했고, 대형 쇼핑몰을 기획할 때는 한 달 동안 매장 직원으로 근무했다. 서지은은 점차 얼굴색을 되찾았다. 김희석이 던진 농담에 작게 웃기도 했다. 그는 예비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려 일부러 그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이 그를 전직 교수나 은행장으로 추측한 이야기,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면서 있었던 해프닝들. 정미연은 조용히 과일을 깎으며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남편의 선택이 이번에도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을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준서의 어린 시절로 이어졌다. 두바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9살이었던 준서가 공사장에서 물병을 들고 다니며 노동자들을 도왔던 이야기.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작된 작은 기업이 지금의 거대 그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지은은 처음 듣는 눈치였다. 저녁이 되자 김희석은 교대 근무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함께 퇴근했다. 벤틀리를 덮고 있던 검은 천을 벗기며 그가 말했다. 이제는 이 차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네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자리에서 서지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김희석은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덕분에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직장 생활의 압박감,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까지. 김준서는 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뜻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경비원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것이리라. 밤이 깊어갈수록 서지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김희석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김희석도 서지은에게서 딸 같은 순수함을 보았다.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여린 마음을. 자정이 되어서야 네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김희석은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들어갔다. 서지은은 김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예비 시아버지의 직업이 경비원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김희석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규정과 원칙을 지켰고 모든 주민을 똑같이 대했다. 예비 며느리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도 않았다. 주민들은 금세 소문을 알아챘다. 천사동 경비원이 실은 중동의 건설 재벌이며 서지은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하지만 김희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일찍 단지를 돌며 쓰레기를 점검했고 주차 질서를 단속했다. 오히려 더 엄격해졌다. 이제는 서지은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민원 대신 칭찬이 늘어났다. 김희석이 제안한 시스템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특히 택배 보관함 도입 이후 분실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지은도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사무직 직원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다. 직급과 직책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된 것이다. 한 달 뒤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서지은이 직접 안건을 제안했다.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야간 근무자 휴게실 개선, 명절 특별수당 지급까지. 그녀가 내놓은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김준서는 두바이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사업을 물려받은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물건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김희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서지은이라는 며느리가 생긴 것보다 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더 기뻤다. 레미안 프레스티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대화가 오갔다. 김희석의 경비원 체험은 단순한 은퇴자의 실험이 아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혁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지은은 아침마다 경비실에 들러 김희석과 상의했다. 결혼식장을 어디로 할지, 청첩장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예비 시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조언을 해주었다. 주민들은 이제 경비실을 작은 사랑방처럼 여겼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렀다가 김희석의 따뜻한 인품에 매료되어 자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두바이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도 많았다. 사막에 마천루를 세우는 과정, 각국의 문화와 사람들, 끝없는 도전의 이야기들. 경비실은 어느새 작은 도서관이자 강의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희석의 정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에서 그의 스토리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중동 건설 재벌, 아파트 경비원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려 했다. 하지만 김희석은 모든 취재를 거절했다. 자신의 선택은 개인적인 경험이자 실험일 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서지은은 예비 시아버지의 이런 태도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녀가 맡은 부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결혼식 한 달 전, 김희석은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 주민들이 준비한 작별 인사는 감동적이었다.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어르신들은 손수 음식을 준비해왔다. 마지막 출근길에 김희석은 여전히 아침 일찍 단지를 순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점검하고 주차 질서를 확인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은 단순한 실험의 장소가 아닌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경비원 생활을 마무리한 김희석은 이제 결혼식 준비에 온전히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특별했다. 호텔 웨딩을 계획하면서 그는 하루 동안 호텔 주방 보조로 일했다. 결혼식 음식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웨딩홀 계약 전에는 청소 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동선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체크했다. 서지은은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라워했다. 이제 그녀는 김희석이 왜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체험하고 세세한 것까지 챙기는 그의 습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경영 철학이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아파트 주민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다. 직급과 지위를 떠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졌다. 김희석의 경비원 생활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결혼식장에도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레미안 프레스티지의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한 것이다. 하객들은 의아해했지만 김희석은 그들을 VIP 테이블로 직접 안내했다. 서지은도 경비원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자신을 한층 성장시켜준 고마운 인연이었다. 두바이에서 온 사업 파트너들은 이런 광경에 놀라워했다. 세계적인 건설 재벌이 경비원들과 어울리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희석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결혼식이 끝난 후 김희석 부부는 다시 두바이로 떠났다. 서지은과 김준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레미안 프레스티지에 신혼집을 차렸다. 서지은은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나눴다. 이제는 그곳에 다른 경비원이 있었지만 김희석이 남긴 따뜻한 공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